안녕하세요. 라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은나입니다. 아동 청소년 온라인 정신건강 캠페인 마음있다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정신과에서 하는 약물치료는 안전한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진료를 할 때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보호자나 많은 환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정신과 약을 먹게 되면 멍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게 사실인가 라면서 궁금해 하시고요. 한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약에 중독되면 어떡하나요? 라고도 물어보시고 간하고 신장에는 무리가 없는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살이 찐다고 하던데 또는 ADHD 약 복용하면 애기들이 식사를 잘 못해서 키가 안 큰다고 하는데 하시면서 약물 치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물 복용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물은 안정성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고 정말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의사와 상담을 거친 후 처방대로 복용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면 기록이 남을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기록이 남습니다. 소아정신과를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약 복용하고 지금 당장은 좋아지겠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하면서 치료나 진료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한 기록은 의료기록으로 처방전은 2년, 환자 명부는 5년, 검사 소견 기록은 5년, 진료 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자료가 남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형사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기록 차트를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취업할 때 대기업을 포함해서 민간기업체나 국가기관에선 해당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즉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불안감에 치료를 미루다가 병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학업, 직장, 대인관계 등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거나 진단을 받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에 관한 질문인데요. 정신과 진료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불이익은 아마 보험 가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거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자살 위험 등 중요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질환의 정도가 심각하여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따라서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거나 일시적인 약물치료 경험이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진 않습니다. 치료한 지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보험사에서 정보를 묻지도 않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치료가 완료되어 3년이 지난 후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보험회사마다 약관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법이긴 하지만 실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을 원했지만 거절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과 거절 이유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위원회나 금융민원센터 등 금융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하고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병원에 데려가기보다는 지켜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아동의 경우에는 ADHD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켜보는 것보다는 먼저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아이의 상태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ADHD 아동에게는 3가지 핵심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과잉 행동인데요. ADHD 아이들은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주변 친구들에게 장난을 겁니다. ADHD 아이들이라고 해서 항상 집중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ADHD는 집중에 기복이 있는 병으로서 예를 들어 신기하고 재밌는 일을 하거나 즉각적인 보상이 기대되는 활동, 누군가 옆에 있거나 자주 옆에서 피드백을 주거나 1대1로 배울 때 낯선 사람과 있을 때는 집중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 주의력 결핍이 있는데요. 주의가 산만해서 한 가지 과제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주의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림장을 잘 못 받아 쓴다든지 학용품을 자주 잃어버리고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충동성인데요.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고 발표 시 선생님이 시키기도 전에 대답하고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얘기합니다. ADHD 증상은 하나의 일관된 모습이 아니라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학교와 집 양쪽에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가정에선 별 문제가 없지만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통제불능인 아이들이 있고 반대로 집에서 너무 공격적이고 행동 조절이 안 되지만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모범생이라는 피드백을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처한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내가 나쁘게 보는 걸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진료를 좀 미룬다면 그만큼 피해는 아이가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ADHD는 양육 환경이나 집안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아이한테 따뜻하게 못 대해주어서 우리 아이가 ADHD가 된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뇌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1, 2년 성장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발달 질환입니다. 즉 크면 괜찮아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ADHD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문제의식을 알아채는 초인지 능력이 좀 부족한데요. 그리고 목표 집중이 어려워 할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사소한 데 관심도 많이 보입니다. ADHD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ADHD 증상으로 인한 학습 문제, 대인관계 문제, 행동 문제, 정서 문제 등 다양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해나 자살 사고가 많은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을 때 어렸을 때 ADHD였던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기 개입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정서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5번째 질문은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증과 성인 우울증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우울감, 에너지의 저하, 흥미의 저하, 슬픔, 집중력의 저하 등 증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소아인 경우는 산만해지거나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던가 머리나 배가 아프다는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우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우울하다는 단어를 짜증스럽다, 짜증난다, 화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요. 청소년기는 부모나 교사에 대한 반항이 심해지는 형태로 우울감이 표현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는 폐경기와 겹쳐가지고 더 증상이 힘들어지는데요. 기억력의 저하를 특히 호소하고 자식이 성공해서 잘 독립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허탈감을 견디지 못하는 빈둥질 증후군도 같이 오고 초조감, 인생의 공허함, 배우자에 대한 의심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는 사회적 상황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면 명예퇴직, 감원, 사회적인 압박, 낮은 성취감, 인생에 대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에는 자존심 때문에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자기의 증상과 우울감, 그러니까 자기의 괴로움, 우울감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에 중년 남성의 경우는 자살률과 자살 성공률이 제일 높은 연령층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암이나 심각한 질환이 아닌지 불안 초조해 하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이곳저곳 받기도 하고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가성치매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6번째 질문인데요. 병원 방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근래 들어 정신질환에 대한 매스컴의 많은 보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정신과는 여러 선입견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신과 상담과 치료에 올바른 인식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호주 같은 나라는 1년 기준으로 정신과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 중에서 40%의 사람들이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22%의 사람들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위궤양이 생기거나 위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고 하지. 자, 이제 위궤양이 생겼으니까 자, 식이요법 하면서 위궤양 견뎌봅시다 안 하잖아요. 제산제 먹고 치료하고 너무 심하면 위수술도 다 감행합니다. 이런 병들은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병원에 간다는 걸 말리면 그걸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정신과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관리하고 환경 조절하고 운동하자고 하는데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환경 조절도 필요하지만 수레의 두 바퀴처럼 약물 치료나 또는 상담, 적극적인 정신과적 개입과 함께 주변 환경에 대한 환경적 조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병원에 가라고 하고 치료받으라고 하면 그때 늦는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언제든 망설이지 마시고 정신과 진료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7번 질문인데요. 청소년들이 고민 중 학업, 인간관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당연히 학업, 인간관계에 고민이 많은 시기죠.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20살 땐가 부산에 우주쇼인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한 거죠. 정말 많은 빛처럼 아름다운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봤던 그 아름다운 광경이 나에게 펼쳐지리라 생각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별똥별 한 개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시큰둥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은 큰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밑에서 어떤 젊은 친구들이 또 놀고 있는 무리가 있었는데 별똥별 한 개가 떨어지자마자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저는 그날 이후로 별똥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가 하늘에서 내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별똥별을 본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나의 더 많은 기대와 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한 것 같아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현재에 대한 불만족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유성호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 먼저 어떤 연구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배우자, 친구, 지인에게 먼저 도움을 청한다고 해요. 정신과에 대한 아직 많이 남아있는 낙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정신과 문턱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크게 피가 난다던가 화상을 입다던가 그러면 어디가 되게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되게 심하거나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거나 뭐 소화불량이 며칠째 간다던가 되게 불편한 경우, 즉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 지인에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는 경우보다는 어느 병원이 잘해? 이렇게 묻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 않습니다. 즉 정신건강의학과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정신과 진료에 조금 더 열린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